AI가 만드는 투자에 대한 열기가 위험한 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투자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요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도곡 WM 최홍석 PB 팀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미래에셋증권 도곡센터 최홍석 팀장입니다. 일단 오늘 주말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국내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해 국내 시장을 투자하고 또 대응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간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1년이었습니다. 2025년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내년 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고민하실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의 한국 시장을 리뷰해 보는 건데요. 올해 한국 시장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놀라운 1년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성과가 있는 1년이었고요. 제가 표로 정리해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글로벌 메인 시장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의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S&P 500이 대략 한 15%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비해서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무려 70% 고르는 굉장히 놀라운 수익을 보여준 1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좋았던 시장이 내년에도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 역시도 내년 한국 시장이 과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또 현재의 좋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금 위험하지 않아? 혹은 한국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할 때 좋은 투자와 좋지 않은 투자의 차이에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현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 혹은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 밸류에이션의 가장 뛰어난 투자 대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뉴욕 대학교 교수님인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모다란 교수님의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은 결국 우리가 내러티브와 넘버, 그러니까 실적과 거기에 따른 스토리들이 얼마나의 멀티플을 가져주는가로 정리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코스피 시장 역시도 넘버와 내러티브를 봤을 때 기업의 이익 증가 폭은 대략 작년 대비해서 23% 수준이었고, 밸류에이션 수준은 멀티플이 대략 30% 정도 올라갔는데, 현재 기준 10여 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대략 10.6배 정도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시장의 평균 멀티플이 대략 10배 초반 정도 레벨이었고, 작년의 멀티플이 워낙 낮은 수준에서 이제 정상화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혹은 너무 과열됐다고 말하는 건 이 멀티플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데,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는 확장기에는 멀티플이 12배에서 13배까지 확장됐었고 평이한 기간은 대략 10배 초반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코스피의 멀티플은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10.6배 수준이니까 사실 과거 10년치 평균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할 때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디서 가져가냐고 볼 때 개인적으로는 멀티플이 가파르게 확장되는 것보다는 결국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한지 체크하는 게 내년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현재 기준 12개월 후의 코스피 상장세 이익 총 집계는 FN 가이드상으로 현재 대략 영업이익 기준 400조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280조에서 290조 정도니까 400조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 이익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런 멀티플 확정에 있는 이익의 증가만으로 보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한 30% 정도의 가격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멀티플이 하향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시장의 악재나 뭔가 유동성을 위축시키면 악재가 발생한다면 멀티플이 변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정하는 숫자 영역에 있어서는 내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내년도 이익의 추정이 어느 산업에서 가파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내년 시장 대응의 핵심이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숫자를 봐야 하고 숫자를 본다는 건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레벨로 증가하고 있는가 또 주가가 그 레벨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 내년도 이익의 상향이 기대되는 산업이 다행스럽게도 국내는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숫자가 좋아진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하면 내년 시장 역시도 아주 어려운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역시도 결국은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을 관찰하고 숫자를 봐야 하는데 2026년도에 숫자의 개선, 이익이 많이 좋아지는 산업들이 몇 가지 관찰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의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투자 트렌드라고 정리했지만 결국 이것은 2026년도 어떠한 산업에서 어느 정도 레벨의 기업 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지는가,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리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거대한 혁명을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투자 시장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단언컨대 인공지능 산업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굉장한 캐펙스 투자가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추적하는 과정들이 저는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유저가 대략 각각 8억 명과 7억 명 수준 합산 15억 명 정도 유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게 개인적으로는 GPT와 제미나이를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과거 10년간 코스피의 PER 밴드는 대략 10배 초반 전후에서 만들어졌고 과거에 좋았던 시기에 12배 정도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조차도 코스피의 과거 10년 PER 차트, PER 밴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애널리스트에게 전화하면 그게 2, 3일 후에 자료로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미나이나 GPT에게 코스피의 과거 10년간 PER 밴드 차트 그려줘. 최근 10년간 PER 밴드 가장 상단 얼마였고 현재 레벨은 얼마야? 현재 수준은 과거 10년 대비 밸류에이션의 과도의 정상적이야 물어보면 요즘은 제미나이 GPT가 차트까지 다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투자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장에 준비한 내용을 보면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2025년 올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과 메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4개의 기업 합산으로 올해만 캐펙스 투자를 대략 3,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하나로 매년 400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들 기업의 올해 단기 순이익 규모가 대략 3천억 달러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버는 돈의 거의 전체를 다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 시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직장의 연봉이 1억인데 꼭 써야 될 돈을 쓰고 나서 한 7천만 정도 통장에 남아 있는데 그 7천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 7천만 원을 10년 동안 버는 돈 다 투자할 게 정도의 투자 스탠스가 현재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시대, AI 투자 역시도 넓게 보면 컴퓨팅 파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AI 컴퓨팅이라고 말하는데 이 컴퓨팅 파워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처음 컴퓨팅 파워를 접하게 된 건 1990년대 중반 정도의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등장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의 OS,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했던 윈도우 95가 현재까지도 윈도우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점령한다는 건 위너 테이크스 올,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그 승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부가치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컴퓨터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점령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도 윈도우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땐 그 세상을 점령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갔고 실제 2007년도, 2000년도 후반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을 바꿔 말하면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바일 컴퓨팅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iOS 이 두 개의 기업이 모바일 컴퓨팅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점령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켓 쉐어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 2010년대 초반에 하드웨어 시장을 가장 많이 점령했던 모바일에서 하드웨어 시장을 가장 넓게 가져갔던 기업은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성기의 하드웨어 시장, 모바일 시장의 마켓쉐어를 30% 초반까지 가져갔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하드웨어 시장을 우리가 마켓쉐어 1위 하고 있으니 소프트웨어 시장, 모바일 OS 역시도 우리가 트라이 해보자고 해서 타이젠이란 자체 OS를 만들었었는데 하드웨어 시장을 30% 점유하고 있는 갤럭시조차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마켓쉐어를 1%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0.2% 정도 점령하고 철회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드웨어와 다르게 이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 번 강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절대 강자로서 마켓을 침해받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는 절대적 챔피언이 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미나이와 GPT의 경쟁 역시도 AI 컴퓨팅 시대에 누가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야 되느냐의 경쟁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과거 퍼스널 컴퓨터 시대 그리고 모바일 컴퓨터 시대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컴퓨팅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 효익이 30년, 40년간 지배하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공격적인 연간으로 거의 400조 원 넘는 엄청나게 거대한 캐펙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AI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AI 버블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실제 그 이면을 돌아보면 지금은 사실 AI 시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AI 산업의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지출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초기 레벨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한 엄청난 캐펙스 투자, 많은 자본 투하의 과정에서 그 자본 투하를 기업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구글 측에서 공개했던 내부 문서를 보면 구글의 지금 현재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우리가 캐펙스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내용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AI 컴퓨팅 파워를 향후 6개월마다 2배로 만들어서 5년간 컴퓨팅 파워를 1000배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무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클라우딩 컴퓨팅 시대에 만들어냈던 그 방대한 데이터 센터 수준의 그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한 10년에서 15년 걸쳐서 만들어낸 컴퓨팅 파워보다 1000배에 가까운 컴퓨팅 파워를 향후 5년간 만들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캐펙 투자를 하겠다는 걸 구글은 전망하고 있고 현재 구글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연간으로 당기 순이익, 넷 인컴이 대략 1000억 달러 정도 버는 기업인데 올해 실제 투자한 캐펙 투자가 거의 900억 달러 정도, 번 돈의 거의 100%를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2020년 이전까지는 이들의 캐펙 투자가 이 정도까지 가파르지 않았는데 최근 이렇게까지 가팔라진 이유가 말씀드린 것 같이 GPT와 제미나의 경쟁이 정말 이제 본격적인 생존경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최근 미국 많은 기업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 경쟁이 과도해진다면 이 캐펙 투자가 너무 과도한 부채를 질 정도가 되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현재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 흐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다행히도 한국에는 아주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본 내용을 보시면 결국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단기 순위로 연간으로 140조, 150조의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캐펙스 투자한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본 차트와 같이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의 대부분의 자금이 집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인프라에 투자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우리가 GPU와 TPU 같은 프로세스 유닛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들이 그 투자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이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 GPU, T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전력,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GPU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강자입니다. 그런데 그 GPU는 프로세스 유닛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HBM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하이엔드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은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는 TPU 기반의 설계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GPU와 TPU를 생각해 보면 현재는 대만의 TSMC라는 파운드리 기업이 대부분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 AI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캐파, 생산 역량 자체는 거의 맥스에 차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AI 칩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TSMC도 패키징 영역에서의 상당한 딜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건 바꿔서 말하면 파운더리 시장의 세계 최강의 기업인 TSMC의 캐파가 다 차고 그 다음 주자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될 텐데 그 영역으로 약간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정을 우린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5나노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구간이었지만 3나노 공정으로 오면서는 삼성전자 역시도 수율을 개선하면서 5나노 공정보다는 수율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GPT 혹은 제미나에게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면 충분한 내용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5나노 공정에서의 TSMC와 삼성전자의 수율 격차,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의 TSMC와 삼성전자의 수율 격차, 그리고 그러한 수율 격차가 개선되고 있는 추이인지, 그게 개선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AI와 토론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TSMC 혼자서 파운드리 시장을 다 석권한 시장이었다고 하면 새해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한번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리가 말하는 AI PC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 유닛과 반도체들은 프로세스 유닛만으로 들어가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 11월 구글이 제미나이 프로3를 발표했을 때 TPU 기반 설계의 AI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놀라운 수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TPU의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 중심 시장에서 이제는 구글이 생산한 TPU 중심의 시장으로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TPU에도 우리가 말하는 HBM의 수요가 들어가게 되고 HBM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최근의 추세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기업들 역시도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 공정을 HBM 하이엔드 사양으로 많이 변경하면서 디램과 낸드 같은 범용 메모리 생산 캐파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수요는 급증하면서 올해 9월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급격한 공급 부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면 공급 부족의 정도가 수요자에 대한 60%에서 70% 정도가 충족되고 있다. 그러면 100개의 물량이 필요하다면 70개 정도의 물량만 공급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공급 부족 상황은 올해 4분기에 특히나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언론 기사를 보면 올해 4분기 디램과 낸드 같은 범용 메모리들의 가격 상승폭이 대략 거의 40, 50% 수준 굉장히 가파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자들이 기업 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볼 때 아까 전 좋은 투자라는 건 결국 숫자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시황 혹은 스토리라고 하면 실제 숫자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준비한 자료는 각 증권사들, 현재는 삼성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각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들이 최근 나온 실적 가이던스 레포트에서 나온 숫자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40조에서 42조로 추산되는 반면 2026년도 영업이익은 대략 90조에서 100조 수준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대략 2배가 넘는 이익 성장이 관찰되는 국면이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올해 기준으로 대략 42조에서 43조의 영업이익이 추정되는 반면 내년도의 영업이익 폭은 대략 80조에서 90조, 대략 2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산업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산업의 업황 역시도 상당히 좋지만 그게 반영되는 실적 역시도 현재의 기대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결국 올해 좋았던 국내 시장이 내년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익의 증가가 가파른 산업을 발견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AI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 투자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황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내러티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AI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 문제입니다. 과거 한 2020년 초반,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일론 머스크나 혹은 샘 알트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글로벌 의사결정권자들이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구글의 CEO인 스타르 피차이가 6개월마다 컴퓨팅 파워를 2배로 만들어서 5년에 걸쳐서 컴퓨팅 파워를 1000배로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는 그 1000배의 컴퓨팅 파워를 위한 많은 반도체도 들어가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늘려왔던 전력 캐파의 성장 폭으로는 앞으로 우리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AI 산업의 가장 선두 국가들조차도 최근에는 전력 인프라의 강화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사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는 만우가가 온다라는 기사인데 이 만우가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구호는 원래 대통령 당선 당시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었는데 그 메가가 이제는 각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게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중요한 기조입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원자력 산업에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원자력 산업이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 중에 수요가 더 큰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미국에는 현재 대형 원전이 대략 95개 정도의 대형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조금 놀랍게도 1980년대 이후로부터 지난 한 40여 년간 미국에 새롭게 만들어진 원전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1979년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지역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70년대 후반의 대형 원전 사고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원전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원전 산업을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거의 30년간은 대형 원전을 하나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전 사업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략 25개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원전 산업 내에서는 적어도 최근 40년간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3개만의 건설 경험이 있고요. 한국은 25개가 넘는 준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글로벌하게 꽤나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AI 산업의 거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서 미국 같은 가장 큰 수요를 가진 국가들조차도 원자력 산업에 대한 강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 공백기가 워낙 길었던 탓에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만우가 원전 산업의 에너지 캐파를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원전 산업 생산 캐파는 미국은 대략 97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 정도니까 향후 50년에 걸쳐서 거의 4배 정도의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가까운 목표로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최소한 10기를 완성하겠다 혹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 내에서는 이런 대형 원전에 건설할 만한 그 밸류 체인들이 과거의 40년간의 공백기에서 거의 다 없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대형 원전을 짓기 위한 파트너 기업으로서 한국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최근 기사 한번 보시면 미국의 대형 원전 기업 중에 하나는 페름이라는 곳에서 에너지 캠퍼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대략 20기가와트. 아까 전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전체의 원자력 산업이 생산한 에너지 생산 용량이 대략 100기가와트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20기가와트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형 원전 4기를 새롭게 짓게 됩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근데 이 4기 모두를 초기 계약 단계이지만 한국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그 수주를 받아서 페레미의 에너지 캠퍼스의 중요한 파트너로 되었다는 언론 기사를 쉽게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한 기를 짓는데 10조가 넘는 엄청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산업의 가격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원전이라는 것은 대형 원전을 여러 개를 연달아 짓게 되면 연속 공정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비용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1호기를 만들고 옆에 2호기를 바로 만들게 되면 1호기 대비해서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용 경쟁률, 비용이 조금 할인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플릿 건설, 연속해서 건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원전 기업들, 특히나 현대건설과 같은 기업들이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산업에서 4기를 동시에 준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미국의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바꿔서 말하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현재로 레벨로 봤을 때는 밸류 체인 전반이 오히려 미국보다도 약간의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한국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혹은 캐파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하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원자력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과거에도 한국 시장의 황금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리뷰해 보면 결국 해외 기업들의 수주가 국내로 많이 몰려올 때 국내 기업은 리레이팅되고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인될 때 아주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그리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현재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는 보면 물론 미국의 원전 산업과 한국의 원전 기업들의 파트너 과정에서 많은 계약의 문제나 여러 정책적인 문제들 또 여러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으로 본다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 역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관련 수주들이 국내로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원자력 산업에 진출해 있는 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현재는 국내에서 대형 원전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도표상의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에너지, 특히 원전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 순서대로 나열해 드린 건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 추정치 숫자를 보면
역시도 제가 세 개 증권사의 추정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한과 KB, 삼성 세 증권사의 추정치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1조 내외 정도 추정되는 예정이고 2026년도 영업이익은 대략 1.3조에서 1.5조 수준, 대략 평균값으로 보면 한 40% 정도 이익 성장에 관찰된다고 현재 각 리서치 센터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역시도 워낙 큰 기업이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대략 15조 수준, 2026년도 기준 대략 18조 내외 정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20% 정도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마지막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3개사 삼성, 미래, KB증권 추정치를 보면 대략 0.6조 내외 수준인데 내년도 이익 추정치는 대략 한 0.8조 내외, 대략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물론 아까 전 보여드린 메모리 반도체 산업만큼의 가파른 이익 증가 폭은 아니지만 연간으로 대략 30-40% 수준의 가파른 영업이익이 관찰되는 것들은 현재의 대형주들이 보여주는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마누가를 떠올리면 최근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구호가 메가였고 원자력 산업의 구호가 마누가라면 또 하나의 다른 구호가 바로 마스가입니다. 이 마스가 역시도 아까와 같은데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원자력 산업과 유사하게도 조선 산업의 역량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미국은 제조의 공백이 꽤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로는 미국 내에서도 자체 조선소를 거의 다 문을 닫는 산업 경제를 조금 잃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최근에 있어서 다시 조선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사 역시도 제가 조이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을 보면 마스가라고 쓰기지만 코시가라고 읽는다라고 말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한국 산업에도 역시나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원자력을 보든 조선을 보든 양 산업의 공통점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들이 기존의 지위를 조금 잃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의 역량들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원자력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메모리 반도체 산업 이러한 산업들은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고 당연히 그러한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미국은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과 함께 조선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마스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조선 산업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조선 산업은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발 수주가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에서의 해외 수주 역시도 이제는 들어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조선 산업 부흥기가 2020년대 와서 다시 꽃피고 있다는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제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조선 산업의 가장 큰 기업들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이 조선 산업의 가장 큰 기업들인데 이 역시 숫자를 점검해 보면 3개사의 추정치가 2025년 기준 현대중공업 기준 대략 2조 내외 추정치에서 20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대략 3조 내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대략 한 40% 후반 정도 추정되는데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YOY 연간으로 40-50%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한 호황기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하나오션 역시도 올해 3개사 영업이익 추정치는 대략 1.3조 내외에서 2026년도 추정치는 각사별로 의견은 약간 다르지만 대략 3조에서 1.8조까지 긍정적 레포트상으로 보면 한 30-40%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3개사 추정치를 보면 2025년 기준 대략 4조 원 내외 그리고 2026년 추정치는 대략 5조 중반 정도에 와서 YOY 기준 연간으로 한 30% 정도 영업이익이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조선 산업의 특징은 올해 이익도 굉장히 좋았지만 내년도 이익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증가폭 자체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략 2배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원자력과 조선 모두 다 YOY 한 30% 이상의 영업이익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를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시장에서 이러한 산업들이 상당한 매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그리고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 이 세 가지 산업의 공통점은 과거에도 우리가 잘하고 있었지만 가장 거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기업들이 그 산업 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은 우리가 80년대도 잘했고 90년대도 잘했고 2000년대도 잘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나 새로운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인 반면에 현재 2025년은 미국이 마스가란 기회를 통해서 정책 급방을 결정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찾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원자력과 조선 산업을 함께 본다면 내년도 투자 시장을 볼 때 아마도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성과에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의 기여도로 본다면 내년도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반도체의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고 이익의 기여도 자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2026년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이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투자가 어렵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다 아는 기업이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기업들, 우리가 소재 혹은 장비라고 부르는 소부장 같은 중소형 기업들 둘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대형주들이 이익 추정치를 통해서 그 산업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현재의 시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냐 아니면 이익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냐고 봤을 때 이익의 회수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익을 회수해야 되는 시기에는 그 이익 기반이 가장 튼튼한 대형주들의 이익 증가폭이 당연히 더 기대되는 국면이고 현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봤을 땐 저 개인적인 의견은 대형주를 봐도 충분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중소형주를 투자한다고 하면 개별 기업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중소형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와 같은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반도체의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이미 삼성전자 기준 600조 이상,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미 대략 400조 이상이고 이익의 증가는 기대되고 있지만 멀티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로서 멀티플이 확장될 수 있는 이익 대비 10배, 20배 받던 기업이 30배, 40배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 기존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대감이나 수주가 들어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한 기업들은 국내의 원자력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 또 새로운 플레이들을 관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도체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시가총액 상위 ETF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 이익이 가장 큰 기업들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AI 컴퓨팅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인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AI 씬의 투자가 너무 과잉하진 않나요? 1년에 400조라는 투자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글의 답변은 우리가 과거의 투자 역사, 기술력 신기를 봤을 때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초기 산업 경쟁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더 공격적인 지출과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들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단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국내의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우리는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점검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2026년도 애널리스트의 전망시기로는 2배 이상의 기업이익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올해의 주가 상승의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올해의 10월과 11월, 12월 연말이 갈수록 이 영업이익, 20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0월과 11월에 만들어진 레포트들이 영업이익 추정치인 2026년도 추정치가 대략 80조 내외 수준의 레포트들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 12월 중순 전후로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거의 95조, 100조, 조금 공격적인 하우스는 100조 후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서 말했을 때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는 더 타이트해진 상황이고 공급자들은 더 가파르게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까지를 추정해야겠지만 아마도 현재 각사가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될 기대감도 현재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도 경쟁력 있고 뛰어난 기업이 국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기업들을 모두 다 추종하고 각각의 영업이익을 추산하면서 이익을 트래킹하며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진 투자 의사결정 방식이고 그러한 기업들을 어느 정도 리스트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타이거 반도체 탑10이나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와 같이 현재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산업 ETF들을 포트폴리오에 보조수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고 하면 대형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직접 투자의 방식을 더 선호해 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실제 그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ETF 형태를 통해서 섹터 이익, 기업이익 증가분을 ETF 형태로 산업 전체에 투자한 방식의 간접 투자로서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투자라고 가이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원자력 업종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까 전 말씀드린 1980년대 이후의 미국에서 원자력 산업 공백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 미국의 경제력 있는 원자력 기업들이 국내 기술 이전과 기술 전수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굉장히 가파른 대형 원전이 지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 대략 95기 내외의 대형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국내는 대략 25기 내외의 대형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원전이라는 것은 AI 산업 이전에는 사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산 캐파를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할 거란 기대감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기존 정부였던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원전이나 화력 발전의 개념들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중요한 기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 씬의 성장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전력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걱정들이 만들어지고 그 대응책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 원전 산업을 통해서 거대하게 증가할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형 원전의 에너지 생산 용량은 대략 1기가와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소형 원전인 SMR 같은 경우에는 대략 대형 원전의 한 3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정책 가이드 방향을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력 공급, SMR에도 함께 투자하겠다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건데 그 개념은 반도체를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력 공급망이 되는 SMR, 소형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SMR 역시도 국내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 최근 SMR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많은 언론 기사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그 파트너로서 한국의 몇몇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원자력 산업은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형 원전과 함께 소형 원전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양쪽 모두에서 국내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 산업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보면 현재 대략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건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략 49조, 대략 한 50조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30조 수준, 그리고 현대건설은 8조 수준 정도 있는 상황이고, 이 산업 역시도 그 아래로 가면 우리가 원전의 밸류체인을 볼 만한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한 형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ETF들을 활용한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 제가 우리가 좋은 투자라는 건 결국 숫자를 함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내년도는 꽤 가파른 속도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익 성장이 관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형주들 역시도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 우리가 봤던 것은 조선업종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누가라는 키워드와 함께 마스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 산업에 많은 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로 미국의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선산업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ETF를 현재는 랭크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솔조선 탑3 플러스나 타이거 조선 탑10과 같은 시가총액 큰 상위 ETF들을 보면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각각의 밸류체인의 중요한 기업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선 산업을 투자할 때 개별 기업을 너무 작은 기업에 접근하기보다는 대형주 혹은 대형 ETF들 통해서 간접 투자한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략 제가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3가지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 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좋은 투자랑은 결국 숫자를 봐야 하고 그 숫자가 증가될 수 있는지를 보는 스토리를 우린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현재 산업들은 내러티브 앤 넘버스, 숫자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 스토리, 내러티브 역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때 가장 설레는 기회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스토리도 너무너무 좋은데 숫자까지 증가해주면 금상첨화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국내의 반도체 산업, 원자력, 조선은 지금 내러티브와 넘버를 둘 다 갖추고 있는 산업으로 낙점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과 조선 산업의 공통점은 국내 수요보다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거대한 수주가 들어오면서 국내 산업의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인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역시도 리뷰해 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아까 전 말씀드린 구글의 제미나이 3에 들어간 TPU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AI 산업의 가장 문제가 되는 병목 현상, 바틀넥 현상이 GPU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구글의 TPU가 해결해 주면서 현재는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그 길목 바틀넥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는 AI 시대가 됐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뭔지를 생각할 때 전기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이상으로 중요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낙점받는 원자력 산업에서 운 좋게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중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중국의 밸류체인을 차단하는 정책 방향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조선 산업 역시도 과거 30년 정도의 산업 공백기 동안
미국보다도 한국의 조선 산업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거기에 대한 수주로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주들이 국내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키는 2026년도 시장은 멀티플이 확장된 시기가 아닌 숫자를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산업에 메모리 반도체, 원자력, 조선 세 가지 산업이 현재는 상당한 이익의 성장에 관찰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투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장표는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현재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20년도 시장 가장 중요한 그림은 결국 이 하나의 장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AI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다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트렌드를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경쟁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기회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 캐펙스 투자의 방대한 투자 지도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 순다라 피차의 향후 5년간 1000배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달성해야 된다는 비전 자체가 어느 정도로 많은 캐펙스 투자가 추가로 집행될지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투자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위대한 구루 중에 한 명인 하워드 막스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올해 12월 10일에 하워드 막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중 한 명의 메모, 투자자 레터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이 버블인가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투자 시장이 버블인가요 아닌가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워드 막스 메모를 보시면 내용이 나온 건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AI 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5개 기업들이 연간 이익 규모는 대략 한 3천억 달러 내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도 한 3천억 달러 내외,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대략 400조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통장에 한 400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AI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은 대략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한 5천조에서 6천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될 텐데 그 과감한 막대한 투자를 감내할 수 있을지는 두려움이 조금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말미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산업 붐은 우리가 아마도 인류가 만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정도로 위대한 기술 혁신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 아닌가요? AI가 만드는 투자에 대한 열기가 위험한 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한 투자 구루는 저희에게 이 정도로 위대한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질 시기에 이걸 투자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요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투자할 수 있고 중국도 투자할 수 있고 한국도 투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게 될 텐데 제가 꼭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투자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이 AI 신의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투자자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AI 신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 투자가 빚을 내서 투자해야 될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우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부채가 증가한 구간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버는 영업이익의 규모, 단기순이익의 규모와 투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은 위험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기회에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이익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버블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너무 과도한 캐펙스 투자 부담을 조금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스케줄은 구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향후 5년간은 많은 투자가 집행된 시기일 것 같고요. 그 투자가 집행된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으로서 우린 그 투자를 확인하게 될 텐데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우리가 찾아낸다면 아마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대응하기 조금 편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드린 바와 같이 도곡 지점에서 실제로 고객분들과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매일 나누고 있고 실제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분들과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에 투자하는지 중국에 투자하는지 미국에 투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 투자하더라도 이 AI 신의 흐름을 저희는 가장 먼저 짚고 거기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발맞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현하기 위한 많은 매력적인 기업들이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있다는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2026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걱정보다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캐펙스 투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영업이익 성장으로 구현된다면 우리가 내년도 시장을 볼 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내년 시장을 맞이해도 괜찮다는 조언을 꼭 드리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말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현장에서 한번 질문 있으신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우주항공 분야가 이번 한 1개월 정도에 많이 떴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은 그 강의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라는 산업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 대상을 바라볼 때 결국 내러티브와 넘버를 함께 봐야 된다는 조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내러티브로 본다면 우주 산업은 언제나 매력적인 영역입니다. 뭐 정말 우리에게 인류에게 먼 미래에 분명히 주목해야 될 산업이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산업이고요. 다만 넘버 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그 이익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보고 있는가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산하기 조금 어려운 영역에 와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 관련 산업들이 멀티플이나 기업이익의 증가폭을 보면 추정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우주 산업이라고 부르는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보면 거기에는 방산이나 기존의 뭐 로켓이나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산업 영역들의 기업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고 100% 우주로 기업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스페이스X 같은 기업 정도인데 제가 인지하기로도 국내 우주 산업의 리딩이 될 만한 기업들 찾아내기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좋고 매우 매력적인 산업이지만 투자의 난이도는 조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는 난이도는 조금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두 분이신데 일단 뒤에 분이 먼저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드리고 다음에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조선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분야 전망이 좋다고 보신 이유가 기본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인 것으로 설명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됐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좀 이익을 주겠다고 했었던 원래 기존의 계획들이 결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마스카를 중시한 이유가 뭐 상선보다는 좀 방산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해군 경쟁력을 높이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조선소 캐파가 적은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 쪽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 배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 전망이 좀 좋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하나의 산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산업을 둘러싼 상황과 내러티브를 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함께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선산업의 키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이익의 추정치 상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보다도 내후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깊게 보는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시황 전체를 산업의 경쟁력이 현재 강해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산업의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상향되고 있고 조선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제조업의 특성 중에서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현재가 호황기에 가까운가 불황기에 가까운 거로 보면 단언컨대 호황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투자자들은 많은 노이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이 아닌 어떠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감을 굉장히 자극한 뉴스가 나올 때 멀티플이 과도하게 확장되고요.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뉴스가 나올 때 멀티플이 하향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숫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구간이 호황기의 특징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산업은 현재는 이익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이즈들은 있겠지만 그러한 노이즈들을 극복하고 여전히 수주의 방향에 내려간 것들을 봤을 때는 국내 조선산업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익 개선의 폭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쪽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손들어 주셨는데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집중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반도체를 판매를 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거꾸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어떨지, 그리고 2026년에는 구글이나 엔비디아 계열이 더 나을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계열이 더 나을지, 그 인사이트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네. 네, 전 사실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관리한 자산에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과연 내년으로 봤을 때 미국 빅테크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 투자 매력도가 어느 게 더 높으냐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은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는 돈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돈을 수주받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투자라는 건 숫자를 봐야 되는 건데 과연 내년도 이익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증가폭이 큰가라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숫자라만 보면 국내 기업들이 압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최홍석 팀장님을 또 저희가 박수로 배웅을 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최홍석 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